연합경제TV의 정치 시선 뉴스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전 외교관이셨던 대전에 거주하시는 이대영 전 외교관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선거가 지금 6개월 정도 대선이 남았죠. 남았는데 지금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15일날 1차 8강 컷오프를 하고요. 또 민주당은 또 이번 달 중에 할 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 며칠 동안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기에 내년도 우리 대권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위원장님이 바라보는 정치적인 시선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는 100% 제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할 때도 여자를 고른다 그러면 고른 사람이 다 이제 주관이 다르잖아요. 대통령 뽑는 문제도 각자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개개인의 생각이 모여가지고 이제 결과가 결정되는데 우선 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제 기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은 내년 선거는 정말로 이제 나라의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말하자면은 공산주의적인 체제가 앞으로 계속 되겠냐 또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특히 좌파적인 그런 정권이 지금 거의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위험에 빠질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상황이 변했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 선거는 체제 간의 경쟁이다. 말하자면은 누가 김 씨가 대통령이 되느냐, 박 씨가 되느냐, 등등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산주의적 좌파가 이기느냐,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의 정통 여기까지 이제 참 건국하고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가 이기느냐의 체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선 이 여당 쪽 후보부터 좀 평을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1차 컷오프 되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8사람인가 이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누구 자연인 이름을 이제 거명해서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정세균 후보가 민주당의 이제 후보가 돼서 경선하기 전에는 저는 다른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다음 민주당의 정권을 잡으면은 이거는 빨갱이 정권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개인적 의견 차이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좌파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남북한에 관한 그런 가장 우리 나라가 이제 정말 생존하는데 직결적인 문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안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 이쪽 지금 경선하는 양상은 어떠냐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몇 차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제 의견을 편 적이 있는데 지금 국민회의가 자신들이 이제 국민회의에서 이제 후보만 선출하면은 당연히 국민 전체가 이제 소위 이제 여당 쪽 지지자 빼놓고 말이에요. 나머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낙관하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그 야권에 있는 지금 국민들이 난 50% 미만도 지금 안 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후보와 싸우려면은 반드시 또다시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지난번에 왜 서울시장 선거 때 막판에 가서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걸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선거 치르면은 그 민주당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은 뭐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로 이제 인정하면서도 일단 선거가 벌어지면은 과연 이제 국민 전체가 이제 단합될지 안 될지 이거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단일화 하려면은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선출돼도 적어도 이제 그 전광훈 목사나 그 국민의힘 밖에서 이제 뭐 그런 그 정치해온 그런 세력들하고 또 후보 단일화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어쨌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내년도는 여당이 지금은 있는 민주당 쪽이죠. 민주당 쪽이 지금 내리 지금 그 두 번을 지금 집권하고 있죠. 세 번째인가요? 뭐? 김대중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민주당 내리 3선이죠. 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처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 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네네. 했는데 네네. 뭐 두 분 전직 그 노무현이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유독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지금 그 소위 그 좌경화적인 경향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지금 정부 안에도 국회의원, 뭐 판검사, 정부의 중요한 이제 간부 공무원들이 전부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정 운영하는데 이제 그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 군이에요. 우리나라 국군이 과연 북한을 이게 주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일반 그 사병들은 당연히 우리가 전쟁이 나면 뭐 북한하고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는데 중간 간부들 뭐 장군들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말이에요. 이 확실치가 않아요. 전쟁이 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북한을 정말 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휴전선도 이제 거의 허물어졌고 지금 뭐 우리 나라 내부에서 지금 활동하는 뭐 간첩들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적어도 그 전두환 정권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위 그 뭐 지금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나요? 그 안기부에서 말이에요. 간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간첩들이 이렇게 백주에 이렇게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누가 광화문에서 말이요 인민공화국 뭐 국기를 가지고 저기하던 지금 심지어 뭐 지난번 그 광복절 뭐 그 기념 행사 때 말이에요. 광복회 회장이 된 사람이 말이야. 공공연히 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정통성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도 인정할 수 없다. 소위 국립묘지에 있는 지금 돌아가신 그 우리 참 선열들도 다 뭐 심지어는 뭐 거기서 뭐 국립묘지에 그 안장된 그런 그 선열들을 뭐 파묘법인가 맨날 갖다 파내야 된다. 뭐 이따오 주장까지 해도 누가 거기에서 뭐 적극적으로 비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다면은 이게 뭐 정말 북한에서 이렇게 뭐 탱크 부대가 쳐내려오지 않아도 이대로 가다 보면은 아마 내년 그 만일에 가정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되고 그러면은 이제 무슨 명목을 들여대서 아마 남북 통일하자. 남북 통일하려면은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그 상당한 경제력 차이가 제가 볼 때는 뭐 10배 이상 이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세월이 북한이 이제 경제가 돼서 우리
그 남한의 수준에까지 도달하겠냐고요. 그러려면 통일하려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고 불만 세력들이 많이 생기고 못 사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래야지 남북 간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망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우리가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가 정말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정말 상당히 위중한 상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이 다시 예. 이렇게 사용되길 꼼꼼히 다시 기준을 되찾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지난번에 이 선거는 보수 진영의 선거라기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보수 진영의 승리가 될지 또 진보 진영의 승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 선거를 미뤄봐서 내년도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 제가 알기에는 제 주변의 사람들도 어떤 일부 사람들은 지난번에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도 이겼고 부산도 이겼으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 뭐 당연히 이 보수 진영에서 이제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 하여튼 권력 가진 건 요즘 민주당 정부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다 그쪽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상권 분립이라 하지만 전부 같이 그냥 한 패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기려면은 그 2배 이상의 어떤 그런 우리 국민들이 결집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평가 저희가 여론조사하면 이제 나쁘게 나온다 몇 프로 미만이 그러지만은 싫으나 좋으나 이제 그런 지금 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 왜 뭐라 그러죠? 대깨문이라고 하나요? 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문재인 편이라 이제 그런 대깨문 빼놓고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하층 말하자면은 의료보험이다 실업 어떤 수당을 받는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현 정부 편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4.15 선거 때도 여론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하도 실수도를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압승할 거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견했거든요.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부정선거가 얼마나 지금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대전 포함해가지고 한 30여 개 지역에서는 이제 아주 경합 지역에서는 막판 선거 이제 전체 개표 막판까지도 말이야 이리 뒤집혔다 저리 500표 1000표 미만 차이로 왔다 갔다 한 데가 한 30여 군데가 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까놓고 보니까 전부 그냥 경합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이거 부정선거였을 것이다. 개표 부정을 했든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은 하지만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어떤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이제 판결도 안 내렸고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확실한 물증도 없이 말이야 부정선거 했다고 지금 현 체제를 그렇게 전면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애매한데 제가 볼 때는 4.15 부정선거를 했으면은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자기들 불리하면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자기들 불리하면 또 개표 부정을 하든 무슨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또 이제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 누가 이긴다는 지금 미리 그렇게 낙관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정말 보수 진영에서 정말 정권 교체를 할 정말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정권 교체에 있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식으로 10몇 명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 하겠다고 말이야. 이거부터 좀
자제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제가 어떤 방송에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사무라이나 이런 거 싸움하는 싸움꾼은 안 되는데 싸움꾼들끼리 이렇게 딱 길에서 만났어도 말이에요. 그 사무라이 이제 그 칼 차고 이제 검도 칼로 하는 사람들. 칼을 빼기 전에 벌써 상대방 눈빛을 보면은 아유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목이 날라게. 그러면 자기가 먼저 아유 제가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여기 선거 경선한데 말이에요. 끝까지 뭐 자기들 끝까지 해보겠다 뭐 이래가지고 네네. 서로가 이제 지쳐가지고 나가가지고 말이야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될는지 나는 뭐 그 며칠 전에도 이제 뭐 하도 윤석열 후보를 가지고 막 몰아세우고 막 그냥 방송에서 말이야 큰 난리나 난 거 마냥 막 전체가 그냥 뭐 무슨 뭐 고발 사주라는 말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냥 특별 프로를 만들어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거가 쓸 데이 없는 거 가지고 지금 그 서로 그 에너지 소모하고 말이야 시간 소모할 때가 아니죠. 정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정권을 잡으면은 어떻게 지금 국가의 그 어려운 사정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또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정말 이런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사정에서 정말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겠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열성적으로 토론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말이야.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이야. 막 그냥 화제 삼아가지고 무슨 그 법에도 없는 고발 사주를 말이야. 윤석열이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늘 그 왈가왈부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사람들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인지 자기들끼리 그냥 무슨 말싸움하고 말이야. 그냥 뭐 정말 경선 나온 걸 갖다가 즐기려고 그러는 건지 말이야.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부간에 제가 이제 사회자 양해를 구해야 될 거는 뭐 제가 이제 주제를 벗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제가 내년 선거는 정말 위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윤누구가 대통령이 되냐 뭐 누가 홍누가 되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년 선거는 체제 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죽느냐 공산주의가 죽느냐 이게 정말 죽고 살기 하는 그런 하나의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뭐 정말 대포만 안 쏘고 그러는 것 뿐이지 전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들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저희는 뭐 정치권을 갖다가 뭐 불신한다는 것보다도 정말 이게 국민의힘이나 지금 다른 당에서 그 힘이 모자라면은 국민들이 단합해가지고 한쪽에다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애국 운동을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인구가 뭐 5천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권자 따지고 보면은 아니 뭐 2천만 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뭐 선거할 것도 없이 뭐 이기는 거죠. 근데 2천만은 이제 저기지만 적어도 그 애국시민연합에서 그 정회원들을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의 그 우리 정규 회원을 그 가지고 이제 그런 그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하고 어떤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우리 국민들이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제 애국운동 단체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데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조직을 갖다 이제 운영하려면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아무리 우리 이제 김 앵커가 이제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차로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줘야지 차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기름값도 들어가고 또 시간 되면 그 사람이 모여서 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일을 시켰으면 또 활동비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전체를 이제 총합적으로 보면은 제 계산으로는 적어도 한 3천억 정도의 그런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게 뭐 기업이 하는 게 아니니까 어디서 3천억을 갖다가 뭐 하늘에서 떨어질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계속 이 조직이 결정되면은 우선 그 회원들 중심으로 모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뭐 큰 홍수가 났다 치고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후원금 걷는 식으로 우리 애국운동 단체를 활동하기 위해서 적어도 10,000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각자 호수머니 털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떤 모금 목표를 정해가지고 우선 모금을 하고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우리 회원들끼리 이제 단합도 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애국운동 단체를 조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강령이다 뭐 취지문 청관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예견하기에는 9월 말 정도까지는 우선 기본적인 이제 큰 프레임 조직은 이제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 11월 달까지는 이제 실력을 이제 좀 배양하는 그런 기간을 보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듣는 그런 어떤 정보로는 말이에요. 소위 민노총이라는 것이 아주 극저 단체잖아요. 이 민노총이 노동조합이면은 노동조합답게 자기들 그 회사가 어떻게 그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당초 민노총이라는 그 노조가 생길 때부터가 아주 정치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뭐 사사건건이 뭐든 이 촛불 두고 뭐 촛불 저고 뭐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민노총에게 꼭 앞장서고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전교조라고 이제 같이 뭐 한 사춘 정도 되는 거지 민노총.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그 중고등 초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을 말이야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이런 그 극좌 단체들을 갖다가 정말 이제 활동을 제지시켜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헌법에서 뭐 우리 이 소위 그 평등권 차별을 못하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애국단체가 이제 실력을 배양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10월달, 11월달에는 정말 이제 우리가 자체 힘을 갖다가 배양하는 데 이제 신경을 쓸 텐데 많은 재주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어떤 자기 사사로운 그런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건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애국심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저희는 뭐 문호를 열어놓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겠다면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애국운동 시민연합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창립에서부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적지적소에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보수권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죠? 그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국운동 시민연합의 이렇게 간략하게 취지랑 단체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류적으로 이제 아직 그 완성이 안 된 상태라 이제 또 약간의 이제 보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량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애국시민연합을 발족시키는 첫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건국 후 한 70여 년 동안 쭉 그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이어온 국가의 정통성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고히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첫째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이제 경제가 코로나 사태가 없어도 지금 상당히 이제 국제 이 경쟁에서 정말 우리 경제가 이제 버텨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도 전부 이 노동조합이 그 동안에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70년대, 80년대 우리 경제가 제일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한 점에서 좀 미안한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경쟁력,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그 면에서는 우리가 싼 노동력을 가지고 근면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박정희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했던 시대하고 거의 맞먹는데, 그래서 그 기반을 가지고 또 박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우리 중화공업, 뭐 포항제철이든지 뭐 울산공업단지든지 그런 우리가 그런 기간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이런 그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사회 간접 자본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제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뭐 막 노조에서 막 그냥 뭐 매년 뭐 월급을 올려달라 뭐해라 임금 투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임금 수준이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적게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KBS에서 연봉이 1억 이상 받는 그 봉급생활자가 50% 이상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는 사람들이 30%라는 거예요. 그 현대자동차, 현대그룹도 말이에요. 평균 임금이 연봉이 8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뭐 한 달에 월 임금 따라 700만 원, 80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어떤 그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취직하더라도요 달러를 계산하면 그 이상 이렇게 받는데 거의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임금, 임금은 올려놓고, 그리고 요즘 보세요. 저희가 이제 젊은 말하자면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일주일에 토요일 날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거 뭐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퇴근 시간이 뭐 6시라 하더라도 뭐 일이 있으면 뭐 8시, 9시까지 막 일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뭐 불평하고 뭐 오버타임 뭐 시간에 근무 시간 달라고 그렇게 그때 사회분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죠. 지금은 그저 우선은 금요일 날까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또 놀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그 월 중에 이제 무슨 뭐 국경일이 껴 있어서 뭐 금요일 걸리고 그러면 또 그거 뭐 금요일 날 못 놀았으니까 월요일 날까지 노는, 꼭 옛날에 그 이제 유럽에서 이제 하는 식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되도록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그렇게 하기를 다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의 이제 그 체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자꾸 잘 먹고 좋은 음식만 많이 먹고 잠만 잘 잔다고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고 경우에 따른 몸을 단련도 하고 밥도 굶어보고 어려운 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래야지 이제 체질이 강해지는데, 꽤 젊은 사람들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 이제 거의 30대가 그 옛날에 이제 한 50년 전에 이제 그 파리 유학 가가지고 3년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 불란 사람들이 말이에요. 한참 일할 뭐 20대, 30대 젊은 이 사람들이 그 카페라고 하잖아요. 그 노천 카페. 그런 데서 이제 난 뭐 콜라잔, 뭐 커피잔 날려주고 뭐 팁 받으면 그런 건 저해도 가서 뭐 하수도를 치고 가서 가로수를 정비하고 이런 힘든 일을 안 하고 보니까 손에다가 말하자면은 흙묻히고 하는 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터키니 그런 중동 쪽 뭐 알제리 이런 데서 그 이민 온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기관 그런 산업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만일에 그 사람들이 에이 관둬 우리 그냥 안 할게 우리나라를 갈 거야 하면 그 불란서 전체가 그냥 나라 경제가 마비되도록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참 희한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그런 경우가 가고 있어요. 웰빙도 적당히 웰빙도 매일 뭐 그냥 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도 그냥 뭐 건강식품 뭐 그러고 일 안 하고 그냥 뭐 요즘에는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뭐 현금 다단계라고 하더라고. 어? 뭐 600만 원 내면 P2P. 600만 원 내면 뭐 몇 개월 안에 뭐 배로 불 3배로 그 해준다. 그게 기업에서 정상적인 기업에서 1년에 열심히 그 정상 가동해도 그 모든 코스트 이제
비용 제하고 뭐 10% 20% 순이익 내기가 어려운데 말이에요. 아무 하는 것들이 300% 이익을 내준다? 그럼 어떻게 그 다른 기업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빵꾸가 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막 거기에 그냥 막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해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 경제가 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골병이 들고 있는데도 지금 이 정부가 말이에요. 지금 이 소위 그 문재인 정부, 이 좌파성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깊이 그게 살펴보려고도 안 하고 그 세금 거둔 돈 가지고 논아주면서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때 그 인기나 그냥 뭐 준다, 얼마 준다, 뭐 재난보증금 준다, 뭐 심지어는 뭐 문 대통령이 뭐 휴대폰 요금을 보세요. 그 자기 개인 돈으로 준다는 겁니까? 그 세금 거둔 돈 뭐 돌려주는 게 그게 뭘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이제 그 가벼운 거 이제 그 인기만 그냥 그러니까 나라가 그만큼 자꾸 이제 골병이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부채가 1,000억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공기업 소위 국가에 속해 있는 뭐 공기업도 있잖아요. 뭐 한국전력이든지 뭐 등등 뭐 토지공사니 뭐 이런 공기업이 그 부담하는 뭐 그런 지금 거기서 지고 있는 부채까지 합치면은 말이야 2,000억이 되는 거야. 2,000억인데 뭐 가계부채 이 개인들 가정에서 말이야 빚도 쓰고 지금 못 갖고 있는 원금이 또 1,000억 3,000조가 지금 부채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이제 뭐 어떤 누가 채권자가 외국에 누가 한 사람이 야 갚어 3,000조 너들 말이야 내년까지 다 갚어 나라 이거 완전히 그냥 공중 분해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도 지금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현 정부가 말이야 크게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를 살펴서 가서 정책 잘하라고 그 국회의원 뽑아줬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게 귀족 정치인, 웰빙 정치인들 돼가지고 내 정광훈 목사가 편드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광훈 목사가 목사일 뿐인데 교회에서 설교나 하고 그냥 자기도 그냥 거기서 이제 받는 그 교회에서 준 돈 가지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근데 그냥 막 목이 터져라고 말이야. 집회하고 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하자. 문재인 너 내려와. 대통령 내려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도 말이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을 거기 가가지고 같이 정말 뭐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동참 안 해. 그리고 뭐 극우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 그 표는 누가 찍어줬는데?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 당원들이 몇 명인데 전부 일반 국민들이 찍어준 거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냥 뭐 언론 무슨 중재법 뭐 한다고 말이야. 누가 열 터지게 그 외치고 가가지고 막 저 길거리에서 막 나둥을 부르는 그런 패기 있는 사람들이 없어. 야당 정치인들 중에. 나는 그게 지금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나 그래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말이야.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국민의힘 후보들 이렇게 보면 난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80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런 일 겪어보고 저런 일 겪어봤잖아요. 정말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그나마나 대통령이 돼야지 그 약골들 말이야. 그냥 뭐 어디가 뭐하 그러면은 북한에서 뭐라 말 한마디 못하고 또 그러고 뭐 경제가 어렵고 그런 말이야.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 저 사람이 현장도 보고 말이야 가가지고 뭐 해결하려고 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열성이. 그 없는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말재주 가지고 말이야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개인 조그만 단체에서도 말이야 20명 30명 하는 친목계에서도 말이야 회장하려면 말이야 봉사심이 있고 정말 어려울 때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국가를 갖다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최고 책임자가 말이야 그런
정말 애국심,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정말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투철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나는 그런 후보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네. 지금까지 내년도 선거 전망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애국 운동 시민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이대용 위원장님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거는 지난번 보궐선거 때는 며칠 안 남아서 LH 사건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네, 그걸로 인해서 보수권이 승리가 됐는데요. 꼭 선거 때마다 핵폭탄 같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쟁점 사항이라고 하죠. 여야의 쟁점 사항인데 내년도는 뭐 아직까지는 6개월 남았지만은 우리가 내다볼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도 뭐 언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또 논성이 언쟁이 오가고 있는데 내년도는 어떤 쟁점 사항이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제가 그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이제 경제 문제가 아주 시급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이제 가장들 그 가정을 끌고 나가는 이제 가장들이 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써야 될 때는 많고 애들 자녀 교육시켜야 돼, 생활해야 돼, 뭐 세금 내야 돼, 뭐 등등. 근데 필요한 만큼 이 소득은 안 생기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막 뭐 식은땀을 흘리고 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중소 자영업을 하는 그 이 소위 뭐 식당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단란 주점이라든지 뭐 등등 그 소위 이 코로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도 정말 겨우겨우 이제 그 유지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뭐 한 달, 두 달 벌써 2년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말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살 직전에 있는 그런 사업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이제 지금 경제 문제가 급한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북한하고의 지금 안보 문제야, 안보 문제. 지금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동안에 말이야 이제 김정은이가 말이야 뭐 툭 하면은 그냥 뭐 핵으로 뭘 어쩐다 뭐 유도탄을 갖다가 뭐 개발했다 뭐 맨날 그 무기 개발했다는 거 뭐 그 뭐지 HLBM이라고 하나 그 잠수함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유도탄 쏘는 거 말이야. 그거는 뭐 북한에서 뭐 저 탄도 미사일에서 미국 본토 쏘는 것도 미국에 가까운 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잠수하니까 그건 미국에 대한 뭐 직접적인 이제 핵 공격의 위협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정말 분위기를 자꾸 이제 위협하니까 한국은 뭐 안중에도 없어요. 미국을 상대한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복잡해요 지금. 미국하고 뭐 북한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북한 뒤에 있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지금 그 시진핑이 이제 그 정권 집권하고 나서 특히 그 팽창주의 저기 해가지고 미국의 중요한 기업도 말이에요. 중국 자본이 야금야금 해가지고 이 막 사들이고 그 미국의 그 첨단 이제 전자의 기술 같은 거 거기도 이제 중국 제품이 이제 싸니까 이제 거기 뭐 했잖아요. 전부 정보가 그 중국으로 간다는 거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손바닥처럼 다 보고 있는 거야, 중국이.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간첩이 10만 명이라는 거야, 10만 명. 뭐 이 경제, 정계, 뭐 심지어는 말이에요. 그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여자들 뭐 젊은 여자들 갖다가 팔등신 미인들 뽑아가지고 말이야
뭐 미국 국회의원을 그냥 접근시켜가지고 막 그냥 같이 잠자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모든 정보를 빼내고 막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말이에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이제 중국이 무릎을 꿇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뭐 무력 힘으로 이제 중국을 갖다가 제압하겠다 해가지고 영국 그 항공모함 뭐 프랑스 항공모함까지 해가지고 이제 중국 남중국해에다가 뭐 지금 현재도 아마 그게 배치가 그대로 다섯 개가 중동 쪽에서 있던 그 항공모함을 전부 중국 쪽에 이동시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최신 이 항공모함을 갖다가 이제 일본에 기지 가까운 데 해가지고 여차하면 같이 다 합세해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압박하는 그런 데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 이거.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이제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이 된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돼 있고, 어쨌든 현재 지금 뭐 한 3만 명에 해당되는 미군들이 지금 여기 주둔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뭐 한국 사람을 죽는 거가 문제가 미군이 거기서 뭐 죽었다든지 미국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냥 즉시 이제 북한을 공격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은 그렇다 치고 말이에요. 중국에서 지금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좀 그 핵무기를 좀 제발 좀 북한에 또 자꾸 못 만들게 좀 너희들이 지금 핵무기 핵 저기를 갖다가 비핵화하도록 좀 압력을 가해달라는데 그건 그거고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말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거의 그냥 꼼짝 못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국민들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사드라고 이제 지금 북한에서 혹시 이제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디 그 경상북도 상중가에다 이제 그 사드 기자 얼마나 반대를 말해요. 그냥 그 반대한 게 말이에요. 민노총이 이런 사람들이 막 길 막고 말이야, 못한다고 말이야, 막 철수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게 전부 중국에서 그 요구를 했고, 그걸 그냥 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중국에서 뭐라 하면 꼼짝 못하는 거야. 이유는 그렇죠. 중국하고 이제 국교가 단절돼서 뭐서 말이야, 그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벌어먹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딱 발 끊으면은 중국하고 저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편을 들어. 근데 그거는 이유고 지금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제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한미 군사 동맹인데 자꾸 지금 뭐 민노총 이런 데서 뭐 왜 미국에서 이렇게 그 미군 주둔비를 갖다가 많이 요구하느냐. 거부해라. 정부에다 막 그냥 뭐 국회에서 비준하지 말아라. 이따오 짓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그 민간 여론 돌아간 것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자꾸 이러다 보면 뭐 한국에서 미군 뭐 철수해라, 뭐 평화협정하자 뭐 이러면은 아니 꼬면 그 유니스 의원이 말이야. 아니 꼬면 아니 나 대통령 그만둘려. 국회의원도 그만둘려는 식으로 미군 야 코리아 그만둘 거야. 그 우리 미군 다 철수시키고 네가 뭐 죽든지 살든지 너희끼리 해. 우리 그냥 너희 안보 문제에서 우리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지만은 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드가 뭔지 아시죠? 네.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이제 가상적인 전쟁 어떤 무력 충돌을 할 때 대비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는 한미 군사 이 동맹을 딱 강화해가지고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게 그때 뭐 외무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니까 그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그때 당시 와가지고 말이야. 한국을 빼놓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인도하고 미국하고 네 나라가 딱 그 군사협력 동맹을 맺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동남아 쪽에서 발생되면 네 나라가 합쳐서 싸운다. 그때 한국 뺐어요. 왜 뺐냐?
믿을 수 없다 이거야. 한국을 거기다 넣었다가는 그리고 일본에서 반대했어요. 한국이 들어오면은 한국에서 북한하고 말이야 이렇게 짝짝꿍하고 지내는데 군사고 저기 한 게 다 북한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한국을 넣느냐 그 뺐거든. 그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군사 정보 무슨 뭐 저기 하는데 이제 미 하원에서 뭐 한국을 뭐 1차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나 지금 문 대통령 밑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일은요. 지금 이 안보론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도 뭐 좋다는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미군이 철수하면 미군 철수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여기 한국의 주식시장에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전체 지금 대기업의 거의가 지금 저 외국 자본 비율이 50%가 넘잖아요. 대개 뭐 50% 이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돈 아예 그냥 주식 다 팔고 그냥 한국 투자한 거 다 회수할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그냥 한국 경제가 말이에요.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 문제로는 정말 어떤 그 정권 잡아가지고 자기 자식들 뭐 저기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다고 보지만은 적어도 어떤 위중한 시기에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되겠다고 그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정말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했던 대로 말이야. 자기 목숨 좀 버려도 좋다는 그런 어떤 구국의 결단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도 말이야. 이렇게 보면 경력사라 나온 사람들 같아. 대통령 내가 출마했었다는 거 이제 경력 한 번 더 내려고 그냥 길을 쓰고 아니 무슨 놈 대통령 한 사람 뽑는데 열 몇 명이 필요하냐고 후보가. 내가 볼 땐 2명, 3명이서 서로 정책 토론을 해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잘해보십시오. 제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이 나와가지고 예비 경선하고 또 뭐 그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카토프인가 뭐 하는 것도 도대체가 말이야 그 자기들이 할 얘기를 국민들이 다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내가 누구고 이걸 내가 대통령 뭐 하고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무슨 뭐 연예 이벤트 하는 식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몇 명 자르고 몇 명 어떻게 한다고? 난 정말 내년 대선은 주요 쟁점 사항으로 경제 문제와 또 안보 문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이대용 외교관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국가적 위중한 좀 시국에 살고 있는데 우선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몸이 이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뭐 무슨 일 할 수 없거든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대통령 선거든 또 여러 가지 그 등등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열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열성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혼자는 모든 일이 이제 힘든데 같이 손을 잡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협력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중자애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어떤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에 부딪혀서 정말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정말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대선의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말씀하신 우리 이대용 위원장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이대용 외교관님 그 애국 그 운동 시민연합 사무실에서 연합경제TV 김태정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